자, 5대 10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사에 난 이후에 이제 도부가 절도사로 바뀐다고 그랬죠. 부병제가 모병제로 바뀝니다. 자, 안사에 난 이후에는 국경지대는 도부가 지켰습니다. 국가의 군대입니다. 국가가 파견한 황제, 장군이 자, 백성들로 이루어진 부병제로 이루어진 의무적으로 온 부대를 다스렸습니다. 자, 땅을 받는 대가로 균전제, 땅을 받는 대가로 국가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부병제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절도사, 이제 사병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병제가 됩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니까, 월급 받고 군인이 되는 거니까 자기한테 월급을 준 절도사한테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절도사들이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을 5대 10국 시대라고 그래요. 뭐랑 헷갈리면 안 됩니까? 아까 5, 16국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는 5, 16국이고 이것은 5대 10국입니다.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 자, 5대라는 것은 여러분 요 노란색을 말합니다. 요 노란색, 이게 큰 나라예요. 5대. 나머지는 10국. 5대 10국. 자, 후량. 아까 주전충이 세운 나라죠. 절도사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후량을 세워요. 근데 곧바로 망하고 후당, 곧바로 망하고 후진, 후안, 후주. 이게 5대가 돼요. 이 5개의 나라는 이 노란색을 영토로 했던 나라입니다. 자, 북쪽에는 여러분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진이란 나라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요 나라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황제가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 나라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지역, 연운 16주 이 지역을 요 나라에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이면 이 만리장성 밑에입니다. 요 지역이 연운 16주예요. 그래서 이 후진이 요 나라에게 연운 16주를 바치면서 이 만리장성이 뚫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대 10국은 자, 여러분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 5대 10국은 후삼국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 견원, 궁예, 왕건, 그리고 고려 초기 때, 고려 초기에 해당됩니다. 여긴 지금 고려가 그려져 있죠. 네, 후삼국 시대와 고려 초기 때 중국은 5대 10국이었습니다. 자,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건 송입니다. 자, 송나라는 처음에 북쪽까지 차지했고 수도가 북쪽에 있었던 카이펑, 변경이었습니다. 수도가 북쪽에 있으니까 북송인데, 자, 요 나라 있고 연운 16주는 여전히 요 나라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송은 이 만리장성이 뚫렸기 때문에 이미 후진이 이 연운 16주를 요 나라에 바쳤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뚫렸기 때문에 요 나라의 침입을 이제는 견제하기 위해서 요 나라한테 막대한 세금을 바칩니다.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재정이 막 위기에 빠집니다. 이 만리장성이 뚫렸으니까 연운 16주는 요 나라 땅이니까 만리장성이 뚫렸잖아. 그래서 요 나라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막대한 세금을 바쳐요. 그리고 이 비단길에 있었던 서한테도 막대한 세금을 바칩니다. 요 서한테 막대한 세금을 바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진족, 여기 오른쪽에 있죠. 여진족이 금을 세웁니다. 금을 세워서 요 나라를 정복하고 송의 북쪽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가. 그래서 남송이 돼요. 서한은 그대로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요 나라는 금이 정복합니다. 요 나라는 금이 정복하는데 금, 서와, 남송 모두 나중에 몽골한테 정복이 됩니다. 자, 역시 절도사의 한 명이었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웁니다. 자,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절도사들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자, 과거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써주십시오. 과거 시험은 여러분 써주십시오. 수나라 때 처음 나옵니다. 자, 수나라 때 꼭 써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수나라 때 이 과거 시험이 처음 나오는데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수나라 때는 황제가 주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시험 내고 시험 봤던 거예요. 자, 황제가 주관하지 않았으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장한 관리들도 황제한테 충성을 다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뽑아준 시험 감독관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과거 시험을 직접 주관하니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장한 관리들은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 때는 과거를 보지 않으면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거 지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황제는 신하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황제가 과거 시험을 주관하니 힘이 높아져. 그래서 위아래로 바뀝니다. 자, 과거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시험 봤습니다. 커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썼어. 그럼 감독관이 글씨체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 알까봐 다른 사람이 다시 옮겨서 감독관한테 줍니다. 그럼 누가 쓴지 모르는 거죠. 엄격한 과거 지도가 실시됐어요.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장한 관리들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즉 문인들을 통해서 통치하니 문치주의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등장한 이 문인 관료들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문인 관료들인 사대부들이 지배하니 상대적으로 군사력은 약화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나라 때는 여러분 지배계층이 누구다? 호족입니다. 호족. 자, 그리고 어떻게 뽑았다? 향거리 선제로 뽑았다. 여러분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방관이 똑똑한 호족을 관리로 추천한 거예요. 위, 진, 남, 북, 조, 수, 당. 자, 모두 자, 지배계층은 이제 문벌귀족입니다. 자, 문벌귀족은 어떻게 뽑았다? 구품 중정제로 뽑았어요. 비슷합니다. 한거리 선제와. 자, 지방관이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나라 때 과거지도가 있었지만 황제가 주관하지 않았으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송나라 때는 자,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습니다. 물론 수나라 때 과거지도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송나라입니다. 본격적인 기능은. 그래서 이 과거지를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송나라는 과거지를 통해 등장한 사대부의 시대, 위진남북진은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등장한 문벌귀족의 시대, 한나라는 호족의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잠시 스탑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자, 문치주의를 실시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요나라 서하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쳤어요.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재정이 위기에 빠지자 왕한석이 개혁을 합니다. 자, 군비를 증강시키자. 그래서 요와 서하의 공격을 막자.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결국 이 송나라는 북쪽을 금나라한테 뺏겨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남송이 만들어지죠. 자, 금의 침략으로 화북 지역을 황하 지역이죠. 상실합니다. 그래서 1127년에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이 건국됩니다. 자, 금나라가 침공했을 때 이 송나라 황제들이 금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이 송나라 황제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휘종, 흠종은 막 북글씨만 맨날 썼어요. 북글씨만 정치는 안 하고. 그래서 북쪽 지역을 뺏기고 남송이 건국됩니다. 자, 근데 이 남송도 결국 몽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금나라, 남송 모두 금나라한테 몽골한테 멸망당합니다. 자, 송대에는 경제가 또 발전하는데요. 강남 양쯔강 지역이죠. 양쯔강을 중심으로 모내기법이 보급됩니다. 모내기는 여러분 직접 이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가 벼를 키우는 거죠. 모판에다 벼를 키워서 옮기는 겁니다. 이양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보급되어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모작이 가능한데요. 원래 벼와 보리는 생육기간이 겹쳐요. 보리의 생육기간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벼의 생육기간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4월 말이 되는데 4월 말 5월 초인데 겹치니까 한 땅에서 벼와 보리를 같이 심을 수 없는데 이양법은 즉 모내기는 가능해요. 이양법이라고 하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리를 키우고 있을 때 자, 벼는 모판에서 키우잖아. 그러니까 보리와 벼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벼가 좀 익으면, 벼가 좀 크면 이제 보리를 자르고 옮기는 거죠. 모판에 있는 벼를 옮겨. 그래서 이모작,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옮긴다 그래서 이양법, 벼, 보리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모작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다. 그래서
그래서 벼보리 같이 생산하니 생산량의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행과 자기 발달하는데 이제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니까 상업과 수업도 발달하겠죠. 그래서 성인들이 조직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그게 행입니다. 수업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자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과 작은 우리 서양사에서 길드와 비슷합니다. 길드. 우리 길드, 상인 길드와 수업자 길드가 있었죠.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죠. 봉공귀족들이 자꾸만 간섭하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쳐. 길드. 길드는 상인 길드와 수업자 길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드와 비슷한 거예요. 상인끼리 만든 게 행. 왜? 상인들은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행이죠. 수업자는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기죠. 상인들은 돌아다니죠. 행. 수업자는 만들죠. 작. 행과 작이 만들어져요. 길드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니까 화폐도 나오는데 교자, 회자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박사라고 그래서 정부가 해외 무역을 관리합니다. 이제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니 상업과 수업도 발달하고 화폐 사용도 증대되고 해외 무역도 활발해지는 겁니다. 송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은 땅이 컸죠. 땅이 컸어. 국제적. 근데 송은 국수적이에요. 영토가 넓지 않았죠. 북쪽에는 요나라, 서쪽에는 서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국수적입니다. 당나라는 저기 서역, 비단길을 정복했으니까 당은 국제적, 송은 국수적. 그리고 당까지는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이잖아. 문벌귀족이니까 귀족적. 송은 지배계층이 사대부죠. 사대부는 성격이 서민적이에요. 검소합니다. 서민적. 사대부니까 송은 사대부니 서민적. 당은 문벌귀족이니 귀족적. 자, 송은 국수적, 서민적. 당은 국제적, 귀족적입니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썼는데, 자,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성리학이 뭐냐면, 자, 여러분, 한나라 때는 유교가 뭐였죠? 한나라 때는 훈과학이었어요. 훈과학, 성리학 모두 유교 일종입니다. 훈과학, 성리학 모두 유교 일종인데 한나라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당나라까지 유행합니다.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훈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과학은 한당유학이다. 자, 훈과학 뭐예요? 진시황제가 분서갱을 일으켰어. 유학자를 다 죽이고 유교에 관한 책을 다 불태우니 그걸 다시 찾아서 정리하는 게 훈과학이죠. 자, 성리학은 이겁니다. 자, 원래 북송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가 북쪽을 뺏깁니다. 금나라가 등장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남송이죠.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죠. 그리고 창피하죠. 오랑캐한테 북쪽을 뺏긴 거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성리학인데, 자, 어느 쪽에 대의명분이 있다? 오랑캐가 아니라 금나라가 아니라 남송에 대의명분이 있다. 오랑캐는 나쁜 애들이고 중국인은 좋은 애들이다. 금나라보다 남송, 오랑캐보다 중국에 대의명분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성리학의 대의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성리학은 여러분, 자, 우선 훈과학과 또 다른 점이, 훈과학은 유교 경전을 찾았죠.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 치중을 했다면, 성리학은 자,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까지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대의명분도 강조하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도 탐구해요. 좀 철학적으로 더 발전한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더 발전한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요. 화약, 나침판, 활판 기술이 발명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화약, 나침판, 활판 기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자, 북방 유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위가 있었죠. 남북조 시대. 북위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북쪽에 있었던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이 선비족은 아예 없어집니다. 중국에 동화돼요. 그래서 이것을 침투왕조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금, 나중에 몽골이 세운 원, 여진족이 세운 청, 이들 나라는 동화 방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중국인들의 법대로 통치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법대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중국인이 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요 자세한 건 여러분 나중에 하고, 그래서 북위까지는 침투왕조인데
요금, 원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동화 방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인은 침투왕조, 요, 금, 원, 청은 동화 방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어떤 동화 방지 정책을 폈는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입니다. 자, 거란족의 야율 아보기가 건국했습니다. 자, 발해를 정복했고 연운 16주를 지배했습니다. 후진이 그 북쪽에 있었던 연운 16주를 바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려를 공격했는데 여러분 서희 장군, 강감찬 장군한테 격파를 당하죠. 서희 강감찬. 자, 이게 요 나라 영토입니다. 후진에게 받은 연운 16주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금과 송의 연합군으로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요하라는 강입니다. 요하. 고조선의 중심지였죠. 중국어로 랴오허. 여기서 이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입니다. 요하라는 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 중심지에서 생긴 나라입니다. 자, 유목민족은 북명관제, 유목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유목 문화를 존중하는 북명관제. 중국인의 법대로 통치하는 남명관제. 이중 정책을 펴서 동화 방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침투왕조가 아니라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자, 거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동화 방지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서하, 탕고투족이 세웠습니다. 비단길을 장악해서 동서무역을 장악했죠. 여긴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비단길. 자, 몽골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역시 서하 문자를 사용했으니 서하도 정복왕조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 여진족이 세운 게 금나라입니다. 자, 여진족 아구타가 세웠습니다. 요를 정복하고 화북 지역까지 차지했죠. 북송의 그 북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몽골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진족은 자신들의 법, 자신들의 제도인 맹한모국제, 한족은 중국 법, 주연제, 이중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니 정복왕조입니다. 일맹한은 10모국, 1모국은 300호. 그러니까 일맹한은 3천호로 이루어진 거죠. 유목민족의 특징입니다. 역시 여진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몽골이죠. 장난 아니죠. 몽골. 자, 유럽까지 공격했습니다. 유럽까지. 자, 그리고 이슬람도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몽골은 나중에 원이 되는데 여기는 원이 직접 지배하고 여기는 우구데이, 칸국. 한국이라고 써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칸입니다. 칸. 이 몽골은 지배자를 칸이라고 그래요. 징기스 칸. 우구데이 칸국, 차가데 칸국, 일칸국, 킵차크 칸국. 그러니까 징기스 칸의 후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도 지배하고 이슬람까지 정복했습니다. 자, 테무친, 징기스칸이죠. 테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칭기스칸으로 추대돼요. 쿠빌라이 칸은 이제 세조라고 하는데 원을 세웁니다. 수도를 여기 카라콜람이 아니라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죠. 그리고 남성도 정복했습니다. 몽골 제2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몽골인과 생목인은 여러분 여기 비단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비단길 서역인이라고도 하죠. 생목인. 눈이 크죠. 그래서 생목인이라고 해요. 자, 몽골인과 생목인을 우대하고 나머지는 차별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인, 생목인이 지배층이 되고 한인, 남인은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이 한인에는 거란, 여진, 고려, 발해인, 그리고 금치아의 한인, 그러니까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금치아의 한인은 화북 지역, 남송 지역에 살던 사람은 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 중국인은 한인,
남쪽 지역 중국인은 남인. 이렇게 몽골인 제일주의 정책을 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복된 순서대로 된 겁니다. 우선 서역인이 정복이 돼요. 생복인이 정복이 되고 그다음 화북 지역이 정복이 되고 그다음 남쪽 지역이 정복되고 정복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나라도 결국 쇠퇴하게 되는데 자, 정부가 사치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쇠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송나라 화폐는 뭐였죠? 송나라 화폐는 교자 회자였죠. 송나라 화폐는 교자 회자였는데 원나라 화폐는 교초입니다. 이 교초를 너무 많이 찍어서 경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홍건적인 난으로 쇠퇴하는데 여러분 한나라 때는 황건적인 난이죠. 빨간색, 자, 노란색 머리띠. 이거는 빨간색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홍건적인 난. 홍건적인 난으로 쇠퇴. 홍건적은 중국인들이 일으킨 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원장 이세훈 명예 공격으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원나라 때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니까 여행도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원나라로 놀러 옵니다.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와서 그 경험담을 쓴 게 동방견문록이죠. 자, 그리고 이슬람 사람이었던 이븐 바투다도 원나라에 와서 여행기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몽골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됐으니 여행도 활발해져서 유럽인들이 여행까지 왔고 경험담을 책으로 썼다. 알아주십시오. 자, 이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명나라가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이 명나라 영토입니다. 이쪽에는 여러분 이슬람 티무르 제국이 있습니다. 자, 이 명나라는 여러분 이 태조 홍무제가 세웠는데 이때는 여러분 수도가 여기 난징이었습니다. 남경. 자, 그 아들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베이징으로. 원래는 여러분 이 홍무제가 손자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건문제인데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건문제인데 그러니까 영락제는 건문제의 삼촌입니다. 이 영락제가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를 찬탈해요. 원래 영락제 근거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수도 옮기는 거죠. 자, 베이징을 이제 근간으로 했던 이 영락제는 이 난징을 점령하고 황제자를 뺏었는데 건문제가 도망간 거예요. 건문제를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건문제를 찾기 위해서 대함대를 파견합니다. 이게 정화의 대함대인데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꼭 건문제를 찾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티무르 제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화의 대함대 화살표 꼭 알아주십시오. 자, 한나라 때는 황건적의 난이고 원나라 말기 때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했죠. 자,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 금능, 지금의 난징에서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자, 이 홍무제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황제가 행정을 모두 총괄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린도책,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이 얼마큼인가 이 적은 노트죠. 뭐 서초동, 대치동 이렇게 적은 노트를 어린도책, 그 다음에 서초동에 대치동에 몇 호가 있는지 몇 집이 있는지 적은 노트를 부역 황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갑제는 농민을 이장과 갑으로 수직해서 이장이 갑을 감독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장은 갑 100호를 감독하는데, 자, 그리고 어린도책은 토지대장인데 대치동, 서초동, 노량진동 이렇게 쓴 건데 토지대장인데 물고기 비닐 모양 같죠? 물고기 비닐 모양 같다. 그래서 어린도책이라고 합니다. 자, 학교와 과거제를 정비했고 육유를 반포했습니다. 육유는 이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것들을 농민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육유는 유교 윤리를 농민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영락제 보겠습니다. 자, 근거지가 베이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금성을 건설합니다. 궁궐이죠.
자, 몽골을 원정하고 베트남을 복속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배웠지만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하는데, 자, 이것은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부스의 산타마리오입니다. 위에 거는 정화의 대함대. 크기가 엄청 크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배의 수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화의 대함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 화교가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정화의 대함대를 따라서 중국 상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해서 동남아시아에 중국 상인들 화교가 진출하게 됩니다. 자, 명도 결국 쇠퇴하게 되는데 환관들, 그러니까 내시들이죠. 내시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몽골족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이것을 이제 북로남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오랑캐,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와서 힘이 약해지고,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됩니다. 자, 결국 이자성이 농민 반란군한테 멸망당합니다. 자, 그다음 청나라인데요. 자, 여러분, 명나라가 요 정도 영토였다면 청나라는 요 정도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나라는 이자성 농민 반란군한테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성을 누가 몰아내느냐? 이 청나라가 몰아냅니다. 자, 원래는 후금이었는데 이름이 나중에 청으로 바뀝니다. 후금이었는데 여진족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여러분 후금 청한테 멸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이자성을 누가 몰아내느냐? 이 청이 몰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명나라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중국 지배 가능했던 거예요. 청나라가 이자성을 몰아내는데 명나라 장군들이 도와줍니다. 그 3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3명의 장군들이 청나라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3번을 설치합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남쪽 지역을 대신 다스리도록. 근데 나중에 이 청나라가 이제 필요 없어졌죠. 완전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이 3번을 철폐하려고 하자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진압하고 청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3번은 명나라 장군 출신들이 세운 겁니다. 청나라가 세워준 거죠. 청나라가 이자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나라 장수들이 도와줘. 그래서 명나라 장수들에게 3번을 설치해줘요. 이쪽 지역에다가. 나중에 이걸 철폐하려고 하니까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습니다. 원래 금이 있었죠, 여러분. 요 나라를 멸망시켰던 금. 이후에 나온 나라니까 후금이에요. 자, 그의 아들 태종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몽골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여진족의 나라뿐만 아니라 몽골족, 여진족 플러스 몽골족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죠.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리고 강희제가 있습니다. 강희제는 이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 대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남친합니다. 남진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격파하고 여기가 네르친스크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냈죠. 그때 우리나라도 청나라를 도와줘요. 그게 나선정벌입니다. 청나라가 러시아를 물리치는데 효종 때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해서 군대를 파견해줘요. 그게 나선정벌. 러시아를 한자로 나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옹정제는 공기처를 설치해서 황제가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건륭제는 티벳, 신장, 몽골, 칭하이를 모두 차지해서 이 영토, 이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는 신장입니다. 신장이고 여기가 칭하이예요. 써주십시오. 여기는 티베트고 써주십시오. 여기다 또 넣네요, 제가. 칭하이, 신장, 티벳.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 모두 조세를 은으로 걷었는데요.
자, 명나라는 일조 편법입니다. 여러 세금을 인두세와 토지세로 합쳐서 은으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인두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걷는 겁니다. 인두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걷는 거고 토지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걷는 건데 모두 은으로 걷었다. 청나라는 지정은제인데, 자, 인두세와 토지세가 있었는데 인두세를 없애요.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토지세만 기준으로 은으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건데, 자, 이 지정은제 때문에 청나라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인두세를 걷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 생산력을 넘어섭니다. 인구 증가율이.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한 한 원인이 됩니다. 인두세가 없어지니 사람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막 낳는 거죠, 자식을. 자,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좀 정리하면 원래 당나라 안사에 난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우선 땅을 나눠줬죠. 균전제,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조, 용, 조, 그리고 부병제가 있었죠. 자, 조는 전세, 용은 요역, 성곽이나 궁궐을 만드는 거, 조는 특산물, 부병제는 군역이죠. 역은 군역과 요역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 나가는 거. 근데 안사에 난 이후에 균전제, 조용제, 부병제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래서 양세법이 실시가 되죠. 양세법. 이제는 토지를 확장하는 걸 인정해 준 거야. 그 대신 토지를 많이 가지면 많이 내고 적게 가지면 적게 내는 거예요. 2번 걷었다는 겁니다. 1년에 2번. 그 다음에 직업군인제로 바뀝니다. 모병제. 부병제는 여러분 의무제였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부병제입니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직업군인제예요. 모병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병제가 미국 모병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명나라는 일조편법, 청은 지정은제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여기다가 정리해 주십시오. 자, 명나라, 청나라 지배계층은 신사, 향신이라고 합니다. 향촌사에서 치안 유지, 민중교화, 징세를 담당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한나라 때는 지배계층이 호조, 위진남북조는 그리고 수당, 위진남북조, 수당은 문벌귀족.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사대부죠. 자, 명청은 향신, 신사입니다. 자, 이들은 부역이 면제됐어요. 요역, 부역은 요역이라는 뜻입니다. 요역이 면제됐고 경범죄 같은 경우는 면제됐습니다. 사소한 범죄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청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변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나라 지배계층 신사는 청나라에도 그대로 지배계층이 돼요. 근데 이 청나라는 자신들의 풍습인 변발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 신사들은 이 변발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신사는 우리 조선시대 양반하고 비슷한 지배계층인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엄청 오랑캐를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나라 때 이 신사, 우리나라 양반에 해당되는 신사는 이 변발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정리했던 거죠. 한나라는 호조, 위진남북조, 수당은 문벌귀족, 성은 사대부, 명청은 신사입니다. 자, 유교가 또 발달하는데, 자, 여러분,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뭐였어요?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훈과학이었죠.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일으켰어. 유학에 관한 책을 다 불태워서 찾아서 정리하는 게 훈과학. 성리학은 이제 대의명분을 강조하죠. 오랑캐는 안 좋다. 중국인이 짱이다. 대의명분. 그리고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했어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했죠. 이게 성리학인데 명나라 초기에도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양명학이 나옵니다. 양명학은 지행합일, 안다, 행은 행동한다, 알면 행동한다, 실천을 강조하는 거고 인간평등을 주장하면서 서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민과 신사는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도 이제는 서민 경제가 발달하면서 서민과 신사는 평등하다라는 양명학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지행합일, 실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고증학은 이제 명말 청초에 등장했는데 문헌을 고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훈고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자맹자의 글들은 책과 비석에 남아 있어요. 책과 비석에. 그래서 책에 있는 공자맹자의 글을 찾자. 불탄 거죠. 책에 있는 공자맹자의 글을 찾아서 정리하자가 훈구학이라면 비석에 있는 공자맹자의 글을 찾아서 정리하자는 게 고증학입니다. 그러니까 훈구학과 비슷한 거예요. 훈구학은 책을 정리하는 거라면 자, 고증학은 비석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명청 때 서양 문물이 전래되는데 자, 마테오 리치 자,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의.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이 위축되자 카톨릭을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에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회가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는 천주시리를 정리하고 자, 천주교를 쓴 책이 중국어로 한자로 천주교를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세계지도 고려만국전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중화 사상이 깨지는 한 계기가 됩니다. 중국이 천하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지구는 둥글고 넓죠. 그래서 중화 사상이 깨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담 샬도 역시 예수의 선교사인데 역법을 정리했고 대포 제작 기술을 전해줬습니다. 모두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자, 아편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청과 영국이 무역을 하는데요. 자, 청나라는 공행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공행은 국가가 만든 기구입니다. 해외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영국은 여러분 배웠었죠. 우리 엘리자베스 1세 때 동인도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청나라는 여러분 비단 도자기를 팔았고 영국은 그것을 은으로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이 어디서 오냐면 이 은이 아메리카에서 왔죠. 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특히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였죠. 누구의 식민지? 에스파냐 식민지.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의 은이 모두 에스파냐로 옵니다. 근데 에스파냐는 이 은들을 가지고 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은들을 가지고 다 영국 모직물을 샀어요. 그래서 이 은들이 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모직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영국은 그 은으로 청나라의 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은이 에스파냐, 영국, 청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완전히 심한 적자가 됩니다. 이 청나라의 차가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영국 은들이 다 청으로 빠지는 거야. 영국은 적자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이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하는 거죠.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청에 팔아요. 그래서 은을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팔고 이제 영국은 아편을 생산해서 청에 팔아. 그래서 은이 이렇게 영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각무역 때문에 이 아편 무역 때문에 이제 청이 적자가 됩니다. 이 초기 무역 때는 영국이 적자죠. 그런데 이제는 삼각무역으로 청나라의 적자, 청나라의 은이 다시 인도에 넘어가는 거야.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 때문에. 그리고 아편 때문에 중국인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해로워졌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건융제입니다. 건융제인데 이 영국 사신이 왔는데도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는 필요 없다. 니네가 무역 안 해도 된다. 니네가 원하니 해줄게 그냥. 허락하는 식으로. 즉 영국이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무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회원들이 다 일로 가는 거야. 청에.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편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1차 아편 전쟁은 1840년에서 42년입니다. 자, 그림처럼 영국은 이 근대화가 됐고 청나라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청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자, 영국의 삼각무역으로 중국의 은이 이제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니까 이제 중국은 임칙서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합니다. 아편 무역을 금지하죠. 그래서 영국은 무력 침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청이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이 아편을 계속 팔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자, 제1차 아편 전쟁으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데 배상금을 지불하고 중요하죠. 홍콩을 뺏깁니다.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국이 통치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영토가 됐습니다. 자, 공행제도가 폐지됐고 5개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죠. 제2차 아편 전쟁은 56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배경을 보시면은 자, 난징 조약 이후에 청나라가 그걸 잘 안 지킵니다. 영국과 무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청나라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편 전쟁으로.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이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직접적 계기는 에로우 사건인데 영국의 상선입니다. 에로우. 이거를 이제 청나라가 검문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기를 찢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구실로 영국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제1차 아편전쟁은 영국이 중국 남쪽만 쳤다면 이제 북쪽까지 친 거죠. 이젠 텐진 조약이 맺어집니다. 제1차 아편전쟁은 난징 조약이죠. 2차 아편전쟁은 텐진 조약. 베이징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이징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포교가 허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징 조약은 1860년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가 막 중국을 치니까 그걸 누가 막아준다? 러시아가 막아줘요. 그 러시아가 왜 막아주냐면 너무 영국이 북진하면 안 되니까 러시아는 남진하는 거고 영국은 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베이징까지 북진하니까 러시아는 그걸 막은 거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자, 러시아 영토인데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이 연해주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연해주. 그래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국경선을 맞댔다. 이 파란색 부분이 있죠. 연해주, 베이징 조약. 이 나머지는 그 전에 러시아가 진출한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남진하고 있고 영국은 북진하고 있어. 자, 에로우 전쟁으로 영국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베이징까지 했어. 그러자 이 러시아가 막아요.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도록. 그 대가로 연해주를 얻었어. 근데 반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얻어서 러시아가 남진하니까 영국이 긴장하겠죠. 러시아가 남진했으니까 연해주를 차지해서. 그러자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그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1885년 이제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영국의 정책은 바뀝니다. 이 거문도 사건은 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직접 왔잖아. 동아시아까지. 근데 영국은 너무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요.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자.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직접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라면 이제 영국은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키워줘요. 그래서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러일 전쟁의 전비는 대부분 영국이 해줍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은 사실상 영러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키웠던 거죠. 자,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51년에서 64년 사이인데, 자, 주의해 줄게 여러분. 제2차 아편전쟁, 에로우 전쟁이라고 하죠. 에로우 전쟁이라고 하는 제2차 아편전쟁은 56년에서 60년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겁니다. 태평천국 운동 시기에 제2차 아편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꼭 주의해 주십시오. 자, 배경을 보시면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제1차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패배해서 위신이 하락해서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진 거죠. 아편전쟁의 배상금을 농민에게 강제 지급시켜서 농민들은 이제는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때 홍순이라는 사람이 크리스토교 영향을 받아서 상제회를 창시합니다. 정말 특이한 거죠. 중국인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하느님을 신으로 보시는 상제회를 모셨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정말 특이한 운동입니다. 멸만흥안. 청나라는 여러분 만주족이죠. 여진족인데 원래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진족이 만주족 같은 말이에요. 청나라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멸만흥안을 구호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균등 분배하게 했다. 이것을 천조전무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조는 크리스토교 영을 받아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조직, 하느님을 신으로 하는 상제를 만들었지만 수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것은 뭐 크리스토교,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바로 토지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 천조전무제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던 겁니다. 남녀평등, 신문제 철폐, 변발과 전족을 없애자. 특히 여러분 전족이라는 건 중국은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동여맸어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습이죠. 그걸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분배, 신문제 타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한 거죠. 자, 중국 난징을 점령하는 등 중국 남부를 많이 장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진압하냐면 신사층이 진압합니다. 이홍장, 증급반. 여러분, 명나라, 청나라 지배계층은 향신, 신사층이죠. 그들은 대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태평천운동은 이 신사층과 대립하는 겁니다. 이 신사층, 향신층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토지를 분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사층은 유학자들이죠. 이 신사는 우리 조선시대 양반하고 비슷한 계층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태평천운동은 기독교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토지 분배와 기독교 때문에 이 향신층, 신사층과 대립하는 거야. 그래서 신사층이 태평천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제2차 편전쟁은 60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이 영국에 항복을 한 거예요. 영국에 항복을 했는데 이 청나라가 망하면, 그리고 태평천운동이 중국을 지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는 영국에 말 잘 듣는 부하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영국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 청나라를.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사층과 외국 군대가 진압해줬다는 거죠. 청나라는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 양무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양무운동은 61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자, 아편전쟁과 태평천운동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 무기도 서양 무기처럼 근대화시키자 하는 운동이 양무운동입니다. 청나라 무기도 영국처럼 근대화시키자는 운동이 바로 양무운동이다. 중심 인물은 자, 이홍장, 증급번, 아까 신사층이었죠. 자, 신사층, 향신층이라고 하죠. 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향신층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태평천국 운동은 이 향신층과 외국 군대가 손을 잡고 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사층은 외국 군대와 손을 잡고 영국과 손을 잡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그들의 우수한 무기에 대해서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국처럼 우수한 무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중체 소용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동도석입니다. 동도석이 중체 소용은 뭡니까? 제도와 사상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와 사상은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우수한 무기 기술만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은 그들이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동도서기가 바로 중체 소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사상은 수용하지 않고 기술만 수용하자. 서양의 무기 기술만 수용하자는 게 중체 소용, 즉 양무운동입니다. 자, 청포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이제 양무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자, 청포전쟁은 베트남을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싸운 건데 프랑스가 이겨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청일전쟁은 조선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거죠. 여기서는 일본이 승리해서 조선은 일본의 이제 지배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이걸 놓고 청포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양무운동 다음에 변법 자강운동이 펼쳐집니다. 자, 변법 자강운동은 1898년인데 자, 청포전쟁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양무운동은 중체 소용으로서 제도와 사상은 수용하지 않고 무기 기술만 수용하는 거죠. 자, 청포전쟁, 청일전쟁으로 양무운동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이 변법자강운동은 제도와 사상까지도 수용하자. 기술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수용하자는 게 변법자강운동입니다. 중심 인물은 캉유에이와 량치차오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제도와 사상까지 수용하자. 그래서 여러분, 근대화를 이루려면 어떤 제도를 수용해야 된다? 서양의 의회제도, 입헌군제를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근대화를 이루려면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제도를 수용해야 돼요. 입헌군주제는 군주가 있지만 군주는 통치하지 않고 군림만 하는 거야. 앉아만 있는 거야. 누가 통치하는 거야? 의회가 헌법에 따라서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통치하는 걸 입헌군주라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입헌군주를 이룬 나라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여러분 양모운동을 할 때 입헌군주제는 수용하지 않고, 즉 제도는 수용하지 않고 기술만 수용하는 양모운동을 할 때 일본은 제도까지 수용하는 입헌군주제까지 수용하는 메이주신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더 뛰어났던 거야. 그래서 청일전일 때 일본이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제도까지 수용하자. 우리도 일본처럼 입헌군주제, 의회를 도입하자. 라는 게 바로 변법 제강운동인 거죠. 일본의 메이지 신형을 받은 겁니다. 이제 기술만 수용하는 게 뭐다? 양모운동. 제도, 즉 입헌군주제까지 수용하는 게 변법 제강운동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보수파의 중심 인물이 서태후인데 이 서태후 때문에 실패합니다. 100일 만에. 자,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은 1899년에서 1901년사입니다. 자, 크리스토교 확산되고 서구 열강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자 일어났습니다. 부청, 멸양,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물리치자는 거죠. 자, 중국 농민들 중심이 일어났어요. 자, 중국 농민들 중심으로 일어난 건 의화단 운동도 있고 뭐도 있었습니까? 태평 청국 운동도 있었죠. 모두 중국 농민들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 태평 청국 운동은 자, 멸만 흥한이었습니다. 청나라, 즉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멸만 흥한. 그런데 자, 의화단 운동은 부청 멸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비교하면 동학 농민 운동과 비슷합니다. 동학 농민운동. 자, 전봉준 장군 중심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죠. 자, 철도와 전신. 이 서구 열강이 세운 철도와 전신을 파기하고 외교관 그리고 서구 열강이 세운 교회를 공격하고 청나라 왕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농민들 단체 의화단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려고 청왕조가 의화단 운동을 후원합니다. 자, 서구 열강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신축조약에 맺어져서 이제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자, 서구 열강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약탈을 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더 이상 이걸 지켜줄 수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청나라를 마음속에서 버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약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서구 열강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때. 하지만 청나라는 그것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 자, 신해혁명으로 이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중심인물은 순원이죠. 순원은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자. 그리고 삼민주의를 주장합니다. 삼민주의는 민족, 민권, 민생을 뜻합니다. 민주란 말 넣지 않았대요. 왜? 영국은 그때 민주주의 나라였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영국을 싫어했기 때문에 민주란 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는 빼고 민족, 민권, 민생을 채택했습니다. 자, 직접적 계기는 청나라가 재정 위기에 빠지자 민간인들이 세운 철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세운 철도를 국유화시키려고 하자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되는데 임시 대총통은 순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청황제가 퇴위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그 청나라 군대를 다 누가 장악했냐면 유안스카이가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인인데 청나라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해혁명은 순원이 주도했지만 대총통은 유안스카이가 되게 됩니다. 군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가 양모운동을 했었죠. 군대를 많이 증강시켰는데 그 군대를 다 유안스카이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순원은 유안스카이가 양보해요. 유안스카이는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유안스카이가 죽자 그 부하들이 유안스카이 부대를 나눠 갔습니다. 그것을 군벌이라고 그래요. 자, 양모운동으로 생긴 군대를 유안스카이가 장악했는데 유안스카이가 죽어서 부하들이 나눠 가진 것을 군벌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사 정리하면 자, 1차 편전쟁이 있었고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 2차 편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태평천국운동 시기에 2차 편전쟁이 있었다.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에르오 전쟁이라고 하죠. 2차 편전쟁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습니다.
양무운동은 중체소형, 동도석이죠. 그래서 군대가 만들어져. 이 군대가 나중에 유한스카이가 죽은 다음에 군벌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벌의 기원이 됩니다. 자, 양무운동은 청프,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실패하죠. 예, 청일전쟁은 시모네스키 조약으로 끝납니다. 이제 변법자각운동은 제도, 즉 입헌 문제까지 수용하는 건데 서태후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자, 태평충운동은 멸만 흥한을 꿈꿨다면 의회단은 부청 멸양. 그런데 신축조약이 맺어지죠. 자, 결국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신문화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신문화운동은 여러분 한국사에서 이제 애국개몽운동과 비슷합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은 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교육과 산업의 측면에서 근대화시키는 거죠. 정신적인 측면을 서구화시키는 거. 교육과 특히 산업을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1900년대에 있었던 애국개몽운동입니다. 그 비슷한 게 신문화운동이에요. 자, 신문화운동 보겠습니다. 자, 유교적 전통을 비판하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자, 천두시, 류신이 중심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문화운동은 오사운동을 준 건데, 자, 1919년 우리나라에선 3.1운동이 있었죠. 1919년 3.1운동. 3.1운동이 이제 오사운동이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오사운동은 신문화운동 영향도 받고 우리나라 3.1운동 영향도 받은 겁니다. 일본이 중국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 베이징에 있었던 군벌이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자, 군벌이 뭐였죠? 양무운동으로 중국 군대가 진강이 됐는데 그 중국 군대를 유한스카이가 장악했는데 유한스카이가 죽자 여러 명의 부하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군벌들은 베이징에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군벌이 이걸 수용하니까 이제는 오사운동이 일어나요. 이 당시 중국은 여러분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고 반 정도가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는 일본, 이 색깔은 일본, 여기는 이 분홍색은 영국, 이 파란색은 프랑스, 여기는 러시아 이렇게 진출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산동반도는 독일이 진출했었습니다. 자, 독일이 진출했었는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싸운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독일 플러스 오스트리아, 또 여러 명 있었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도 있었죠. 독일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이 싸우죠. 또 여러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여러분 영일동맹, 아까 배웠었죠. 영일동맹 때문에 영국과 친해요.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 일본한테 군대를 유럽에 파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그 대신 유럽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이 산동반도를 공격해요. 일본은 영국 편이죠. 영일동맹. 영국은 독일과 싸우니까 일본은 독일과 적국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 산동반도를 공격해서 중국 정부에게 그 독일의 이권을 일본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이권,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의 이권을 일본에 넘겨달라. 그게 21개 조구입니다. 자, 그래서 격렬하게 베이징 대학생 중심으로 항일운동이 전개돼요. 자, 베이징 군벌이 이걸 수용했기 때문에 군벌 타도 운동도 전개합니다. 자, 결과 이제 베이징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맺은 조약이죠. 승전국들 중심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들이 승전국들 유리하게 맺은 조약이죠. 자, 국공합작을 보겠습니다. 제 1차 국공합작은 순원이 이제 국민당을 결성합니다. 자, 군벌 타도를 위해서 공산당과 연합을 했어요. 이게 1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러니까 순원은 공산당과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순원의 후계자 장제스는 공산당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국공합작을 결렬시킵니다. 자, 그래서 장제스는 우선 군벌들을 타도해서 국민혁명을 완성해요. 이제 공산당만 탄압하면 천하가 장제스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제스는 공산당을 토벌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공산당은 여러분 애난으로 도망갑니다. 대장정, 애난은 뭐 어디에 있냐면 요 화북 지역에 있습니다. 이 장제스의 탄압에 비해서 애난으로 도망가는 걸 공산당의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자, 2차 국공합작은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칩니다. 37년 중일전쟁. 그런데도 이 장제스는
일본보다는 공산당을 먼저 탄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시안 사건이 발생해요. 이 장제스의 부하가 장제스를 체포해요. 체포해서 잠깐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을 때려잡는 것보다 일본을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체포해서 이거를 부탁해요. 그럼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는 알았다. 그 대신 이건 하극상이니까 내가 풀려나면 네와 약속한 그 약속, 공산당과 손을 잡고 일본을 물리친다는 약속, 제 2차 공업장을 지키겠지만 너를 포로로 삼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은 포로가 돼요. 황당한 사건이죠. 시안 사건. 자, 한번 국고합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의 혁명은 순원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유안스카이가 잡고 있어요. 신의 혁명은 순원이 주도했지만 양무운동으로 생긴 부대를 모두 유안스카이가 장악했기 때문에 대총통은 유안스카이가 됩니다. 근데 유안스카이가 죽어서 그 부하들이 군대를 나눠가죠. 그걸 군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하나의 충추전국 시대가 된 겁니다. 수많은 군벌들이 있고 순원 국민당, 공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장제스는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군벌들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공산당만 때려잡으면 되는데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31년에는 만주를 쳐들어오고 만주사변,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제스는 처음에는 공산당부터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그 부하가 시안 사건을 일으키죠. 장제스를 체포해서 2차 구급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차 구급작이 돼요. 일본 물리친 다음에 둘이 싸워요. 공산당과 공산당이 싸웁니다. 이 내전, 국공 내전인데 공산당이 이겨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갑니다. 자,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마오쩌둥, 국공내전에 승리한 마오쩌둥은 인민공사라는 대규모 집단농장을 조직합니다.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이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자예요. 중국이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하자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이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만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실용주의자야. 그래서 이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가 마오쩌둥을 공격하자 마오쩌둥은 이 실용주의자들을 추출하려고 문화대혁명을 실시합니다. 이제 국민들을 이용해서 덩샤오핑을 공격하는 거죠. 이 덩샤오핑은 순수한 공산주의를 잃어버리고 있다. 자본주의자다. 하면서 배척하면서 우리 순수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는 중국이 유교였죠. 수많은 유교 문화재도 많이 푸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은 이제 이 대약진운동이 실패해서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가 마오쩌둥을 공격하자 마오쩌둥은 이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를 축출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덩샤오핑은 공산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한다. 우리 순수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친 겁니다. 자, 근데 마오쩌둥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 세계 2위 국가가 됐죠. 미국 다음으로. 자, 이 덩샤오핑으로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그게天安만 사건이에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탱크로 이걸 억압하고 이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민주주의는 이렇게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경제는 지금 전 세계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